안녕하세요. JD 부장부의 소장 조던입니다. 나스닥이 박스권을 깨려면 무엇이 나와야 하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시간입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무뎌진 대중공격, 증시 이틀째 랠리, 채권, 혼조,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나스닥은 2.5%, S&P 500 지수는 1.67%, 다우존스 지수는 1.07%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뉴이십니다. 나스닥이 박스권을 깨려면 무엇이 나와야 하는가? 미국이 기대했던 대로 나스닥 15,000선을 깨지고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로 오르자 트럼프 풋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15,000선을 깨고 내려갈 것 같자 베센트를 시켜서 중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올려 증시를 폭등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폭등조짐을 보이자 다시 베센트를 시켜 관세 협상은 앞으로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오르던 증시를 진정시켰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V자 반등을 했을 때가 17,000선에 이제 7,000선을 약간 넘었고 그리고 이제 15,000선 밑에가 이제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15,000선보다는 좀 높은 가격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서 오를 조짐을 보이자 이렇게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나스닥이 박스권을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5,000선 밑으로 떨어지려 한다면 다시 트럼프 풋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하방은 우리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을 했죠. 따라서 다시 16,000선으로 떨어진다면 일단 주식을 올인하고 오르건 떨어지건 마이너스 3%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것이 나은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나스닥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것을 확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 17,000선을 넘으려 하고 있는데 다시 트럼프 정부에서 엔비디아 중국 수출 규제와 같은 악재가 또 나온다면 이것은 트럼프의 미세 조정이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베센트의 중국과의 협상 3년 발언이 그것입니다. 3년은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김을 빼놓았죠. 증시가 과열되면 트럼프 정부는 다시 증시를 누를 만한 악재나 안 좋은 소식을 흘립니다. 그러니 나스닥 17,000선을 깨려면 증시에서는 큰 호재가 나와야 합니다. 17,000선을 깨는 가장 좋은 옵션은 파월의 금리 인하입니다. 트럼프가 파월을 자르는 것을 고려했다가 철회한 것은 파월을 자르면 미국채 금리가 4.5%를 넘을 것이고 나스닥이 15,000선을 깨고 내려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는 붕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풋이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파월의 금리 인하는 왜 17,000선을 깰 수 있는 확실한 호재입니까? 금리 인하는 통상 은행들의 통화 창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화 창조는 서브 이슈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해준다면 나스닥의 박스권 탈출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주류한 박스권이 몇 달을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는 엑선모빌이 2011년 미국 신용등급 위기 이후 V자 반등을 했는데 9월과 10월을 두 달간 횡보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이 지점을 떨치지 못하고 떨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일 최저점 그거보다는 항상 위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10%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10% 밑으로. 그러니까 5% 떨어지고 이제 다시 5% 오르고 하는 것이 지금 9월에서 10월까지 한 2개월간은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떨어지면 팔고 오르면 사고를 반복하면 주식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스닥이 17,000선을 확실히 넘어야 이번 위기가 일단락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거나 미국이나 중국이 전격적으로 어느 한 나라가 양보를 한다면 박스권을 확실히 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당분간 낮습니다.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것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파월의 금리 인하가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금리 인하만 된다면 관세 전쟁과 관계없이 나스닥은 상당폭 오를 것입니다. 만약 나스닥이 다시 15,000선으로 내려간다면 현금이나 숏을 가지고 있으면 올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올인을 해야 합니다.
서브이슈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통화 창조란 무엇인가? 흔히들 우리가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대출자에게 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맡기면 우리의 통장에는 우리가 맡긴 돈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준다면 그 돈이 줄었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우리는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예금 통장의 잔고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 제가 친구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자를 매월 10,000원씩 내 통장에 넣어주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10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줬고요. 그리고 나는 매월 1만 원씩의 이자를 친구에게 받습니다. 그러면 내 잔고는 100만 원이 있었지만 친구에게 빌려줬으니 잔고는 100만 원이 줄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통장은 매달 1만 원씩의 이자가 쌓입니다. 이것은 통화 창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통화 창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돈은 통장에 잔고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우리의 예금한 돈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은행의 지급 준비율 비율이 8% 정도 되니까 우리의 돈의 92%는 남에게 빌려줘도 되는 돈입니다. 은행은 불황이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예금의 92%의 대출을 해주었을 것이고 92%의 통화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돈인 예금을 담보로 누군가에게 은행이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장에는 내 잔고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뱅크런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의 돈이 없어질까봐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도 파산하고 은행에 돈을 맡긴 개인도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생긴 다음부터는 은행이 파산할까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무제한 돈을 찍어 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SVB 사태 때도 SVB 은행은 파산했지만 SVB에 돈을 맡긴 예금은 100% 보전을 받았습니다. 중앙은행이 생기면서 더더욱 나빠진 것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망할 염려가 없는 은행은 지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줄 것이고 그 대출로 인해 자산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조절합니다. 통화 창조는 언제 일어납니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출 때 일어납니다. 금리를 낮추는 것을 넘어 양적 완화와 같은 통화 팽창을 할 때입니다. 금리는 어느 때 낮출까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춤으로써 돈의 가격을 급격히 떨어뜨려 자산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을 씁니다. 반대로 경제 호황이 오면 금리를 높이죠. 경제 호황은 자산의 가격을 높을 때입니다. 이럴 때 자산 가격이 급격한 상승을 받고 돈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금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즉 금리는 오로지 중앙은행이 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입니다. 자산 가격이 너무 높아져 돈이 휴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높이고 돈의 가치가 너무 높아져 경제가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금리를 낮춘다는 의미는 앞으로 돈의 가격이 낮아질 것이니 반드시 실물인 주식, 부동산의 자산을 사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벌어진 양적 완화 제로금리는 자산 가격이 폭등을 불러왔습니다. 그때가 가장 암흑기였죠. 가장 위기일 때가 가장 바닥이고요. 바닥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양적 완화인 것입니다. 통화 창조가 일어났을 때 그 돈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 시장입니다. 자산이 오르면 당연히 양극화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은 불공평하게 분배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가장 먼저 빌려가는 것이 국가, 은행, 대기업, 레버리지 투자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 돈을 찍어 반도체 지원금을 삼성전자,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에게 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통화 창조가 일어나면 수십조 원의 돈이 대기업으로 흘러가면서 통화 팽창이 일어나고요. 그 돈이 자산 시장에 흘러가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 팽창이 일어나는 동안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투자한 투자자는 천문학적인 주식 가격의 상승을 맛봅니다. 반대로 미국의 연준 즉 중앙은행이
자산 가격을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금리를 높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2022년과 같은 인플레이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산의 고점 대비 30%가량 떨어지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는 양극화가 줄어듭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자산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극화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화폐 시스템 하에서는 통화량과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100% 오르고 30% 빠지고 100% 오르고 30%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스닥의 지수와 같이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으나 꾸준한 우상향이 되는 그래프입니다. 앞으로 자산시장은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니 벼락가지가 안 되려면 자산시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산 가격은 끊임없이 올라야 할까요? 자산 가격이 올라야 국민들이 뼈를 갈아 넣어 일할 것 아닙니까? 30년 전과 지금의 월급이 같다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인간의 욕망으로 자신의 몸을 갈아 넣어 자본주의 경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자산 가격이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투자자는 현재가 어떤 시기인지 알고 대처하면 큰 그림을 그리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금리 인상기에는 지표를 살피며 방어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매뉴얼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서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을 뿌립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이 박스권을 깨려면 무엇이 나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부서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